한때 사극 드라마에서 효자 역할로 이름을 날렸던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 속에서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아들로 수많은 시청자의 눈물을 자아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업 실패와 빚더미에 깔린 그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요양원에 맡긴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폐업을 앞둔 요양원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아들의 전화를 기다렸죠. 하지만 그 번호는 이미 통화 불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외우던 전화번호는 한 자리가 틀렸고 아들은 세상의 비난 속에서 스스로를 감췄습니다. 언론은 이를 현대판 고려장이라 불렀고 한때 국민 배우였던 그는 한순간에 불효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무너진 한 인간의 절망과 자식을 잊어가면서도 끝까지 기다린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박준호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때는 사람들이 제 이름을 알아봤던 시절이 있었죠. 2010년대 초반이었어요. 저는 사극 드라마에서 효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손가락을 자르는 장면, 어머니를 업고 산길을 걷는 장면, 그런 역할들이었죠. 시청자분들은 제 연기에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의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 무대에 올라갔을 때가 기억나요. 상을 받고 소감을 말하면서 저는 객석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 상을 우리 어머니께 드립니다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좋았어요. 촬영장에서 돌아오면 어머니가 해주시는 된장찌개가 있었고 주말에는 같이 시장도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제 팔짱을 끼고 우리 아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좋은 것도 먹고 산다며 웃으셨죠.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저는 다음 작품을 기다렸습니다. 한 편, 두 편 거절 통보를 받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배우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요. 그러다 제 친구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준호야, 이거 대박 난다. 내가 얼굴 좀 빌려주면 투자자들 금방 모인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제 이름이 아직 통한다고 생각했죠.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해봐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당신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도 좋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잘 굴러가는 것 같았어요. 투자금도 모였고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직원들도 고용했죠. 저는 제가 배우에서 사업가로 전환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이상한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래처에서 돈이 안 들어오고 직원들 월급도 밀렸습니다. 친구는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했지만 통장은 점점 비어갔죠. 결국 그해 겨울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친구는 투자금을 들고 사라졌고 채권자들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명의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됐죠.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하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 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채권자들 얼굴이 보이고 어머니께 드린 피해가 떠올랐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공황장애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을 처방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일상생활이 힘드실 겁니다. 저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무렵 어머니한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시장에 가셨다가 집을 못 찾고 헤매셨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죠. 제가 모시러 갔을 때 어머니는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게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다고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어머니는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시기 시작했어요.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10번씩 하셨죠. 제 이름을 부르시다가 형 이름을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검사를 받고 일주일쯤 뒤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걸 느꼈어요. 형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엄마가 치매래. 형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형은 변호사였어요. 성공한 변호사였죠. 강남에 사무실이 있고 아파트도 넓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바쁜 사람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니께 전화하는 게 고작이었죠. 형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지금 엄마 모실 형편이 되냐? 나도 애들 키우느라 바빠. 요양원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어?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형,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그럼 내가 모실 거야? 내 형편에? 형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형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실 형편이 안 됐죠. 그때 저는 반지하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 6시간 일하면 10만 원 정도 받았죠. 그 돈으로 월세를 내고 약값을 내고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 공간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갔어요. 결국 저는 형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요양원 알아봐줘. 형은 짧게 대답했어요. 알았어. 일주일 뒤 어머니는 지방의 작은 요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날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만 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요양원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침대 옆에 작은 탁자가 있었고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으셔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준호야, 너 잘 지내야 한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자주 와야 한다? 네, 자주 올게요. 저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요양원을 나오는 길에 원장님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보호자님, 요양비는 매달 90만 원입니다. 늦지 않게 입금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요양원을 나왔어요. 90만 원. 저한테는 큰 돈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형이 돈을 보냈어요. 저도 아르바이트로 번 돈 중에서 조금씩 보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한테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형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형, 이번 달 요양비 좀 보내줘. 준호야, 나도 지금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정신없어. 내가 좀 알아서 해봐. 형, 나도 돈이 없다니까. 그럼 어쩌라고? 내가 계속 다 책임져야 돼? 형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부터 요양비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원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님, 요양비가 세 달째 밀렸는데요.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르신 상태도 좋지 않으세요. 자주 오셔야 하는데 언제 오실 건가요? 곧 갈게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요양원까지 가는 버스비도 부담이었고 무엇보다 어머니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얼굴을 보겠어요?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면서 저는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것도 점점 피하게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결국에는 전화를 안 하게 됐죠.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울리면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귀를 막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엄마, 미안해라고 말하는 순간 저라는 사람이 완전히 부서질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어머니한테서, 형한테서, 요양원한테서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쳤어요. 핸드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새 번호를 누구한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형한테도, 요양원한테도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게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연락이 안 오면 제가 느끼는 죄책감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죠. 밤마다 꿈을 꿨어요. 어머니가 요양원 창문 앞에 서서 저를 기다리는 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핸드폰을 들고 계속 전화를 거셨어요.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죠. 꿈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약을 더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양보다 더 먹었습니다. 그래야 잠을 잘 수 있었거든요. 낮에는 일을 했어요. 식당 설거지, 공사장 막노동, 전단지 돌리기, 뭐든 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생각을 안 할 수 있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준호 씨, 잠깐 나와봐요. 나가보니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들고 계셨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이거 준호 씨 아니에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폐업 앞둔 요양원에 홀로 남겨진 치매 노모, 연락 두절된 배우 아들은 어디에? 제 얼굴이 기사에 나와 있었어요. 예전 드라마 스틸컷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거 준호 씨 맞죠?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다면서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에휴, 사람이 어쩌다 그렇게까지 되는지. 부모님을 그렇게 버려두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모두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죠. 방에 들어와서 인터넷을 켜봤습니다.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현대판 고려장, 효자 연기하던 배우의 민낯, 치매 어머니 방치한 배우, 요양비 1,300만 원 미납, 사극 효자에서 현실 불효자로. 댓글들도 보였습니다. 저런 인간이 효자 연기를 했다니 역겹네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정말 불쌍하세요. 저런 건 사람도 아니죠. 짐승만도 못해요. 방송국은 저런 인간 다시는 쓰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방 안의 공기가 전부 사라진 것 같았죠.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약을 찾았습니다. 서랍을 뒤져서 약통을 꺼냈죠. 손이 떨려서 뚜껑을 제대로 열 수가 없었어요.
겨우 약을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물도 없이 삼켰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고, 힘이 없었고, 용기도 없었죠. 세상은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저를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형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야. 너 지금 난리 났어. 기사 봤어? 봤어.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형은 한숨을 쉬었어요. 준우야, 너 지금 기자들한테 연락 오지? 핸드폰 꺼놨어. 당분간 조용히 있어. 내가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건 처리할게. 그리고 엄마는 내가 다른 요양원으로 옮길게. 형, 미안해. 미안하긴. 너 때문에 우리 가족까지 피해보겠네. 형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없었어요. 며칠 뒤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꺼놔서 집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준호 씨, 저희 KBS 지역 방송국입니다. 잠깐만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호 씨,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십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됐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들은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문을 열었어요. 젊은 여자 PD가 서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 맞으시죠? 저는 KBS 김아린 PD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일로 여쭤보려고요.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말 없어요. 어머니께서 매일 전화번호를 누르고 계세요. 아드님 전화번호요. 혹시 번호를 바꾸신 건가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PD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번호로 전화하면 연결이 안 돼요. 혹시 번호가 틀린 건지 아니면 정말 바꾸신 건지. 그만 가주세요. 저는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PD가 발로 문을 막았습니다. 박준호 씨, 저는 당신을 비난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왜 이렇게 된 건지 알고 싶어요. 당신 입장도 들어보고 싶고요. 제 입장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제 입장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냥 저를 욕하고 싶어 할 뿐이죠. 그건 아닙니다. 저는 진실이 궁금해요. 진실이요? 저는 PD를 똑바로 봤습니다. 진실은 제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비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방송에 내보내시면 되죠. 박준호 씨, 이제 가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안에서 문을 등지고 주저앉았어요. PD의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형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새 요양원으로 옮겼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 기자들한테 조심하고.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악몽이 더 심해졌어요. 꿈에서 어머니가 요양원 복도를 걸으셨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계속 번호를 누르셨어요. 준호야, 왜 전화를 안 받니? 엄마야. 저는 꿈에서 어머니한테 다가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멀어지셨죠. 준호야, 준호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다시 잠들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제 이야기가 떠돌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제 예전 드라마 장면을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부모를 버린 자, 천벌을 받을지어다. 드라마 속에서 제가 했던 대사였어요. 그 밑에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본인한테 천벌이 내렸네요.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집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발신인 이름이 없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어요. 준호 생일 6월 12일. 된장찌개 좋아함. 준호 전화번호 010. 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한 자리가 틀렸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전화번호를 자꾸 잊어버린다. 종이에 적어둬야지. 준호는 착한 아이다. 바쁠 거다. 그래서 전화를 못하는 거다. 오늘도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 내일 다시 해봐야지. 글씨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흐려졌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를 잊을까봐 무서워. 하지만 괜찮아. 너는 엄마를 잊지 않을 테니까. 저는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수첩 뒤에 쪽지가 한 장 끼워져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께. 저는 요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입니다. 어르신께서 이 수첩을 매일 보셨어요. 당신이 이걸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은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그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이너스 요양원 간호사 올림.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저는 형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야. 왜? 엄마 어디 계셔? 왜? 또 무슨 일 벌이려고? 그냥 뵙고 싶어서. 형은 한참 말이 없더니 주소를 알려줬어요. 준호야, 가더라도 기자들 조심해. 그리고 엄마한테 상처 주지 마.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갑에 돈이 얼마 없었어요. 버스비 정도는 됐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이 얼굴로 어머니를 뵐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가야 했어요. 버스 터미널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를 탔어요. 차창 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어요.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실까요? 저를 보고 화를 내실까요? 아니면 그냥 웃으시면서 괜찮다고 하실까요? 3시간쯤 버스를 타고 요양원이 있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주소를 보고 찾아갔어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에 하늘빛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간호사가 인사했어요. 저 이금자 어르신 만나러 왔는데요. 아, 금자 어르신.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간호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제 얼굴을 아는 것 같았어요. 2층 202 호실이에요. 올라가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어디선가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202 호실 앞에 섰어요.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췄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는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고 계셨는데 저를 보시고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누구세요? 어머니는 저를 몰라보셨습니다.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기, 저는 혹시 새로 오신 분이에요? 여기 좀 앉으세요. 어머니는 침대 옆 의자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어머니를 가까이서 봤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얼굴에 주름도 더 깊어졌죠.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글쎄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엄마, 저 준호예요.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준호? 우리 준호? 네, 엄마. 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웃으셨습니다. 그래, 준호구나. 많이 컸네. 엄마, 언제 왔니? 밥은 먹었어? 어머니는 예전처럼 물으셨어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네, 먹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너 요즘 뭐 하니? 저는 그냥 일하고 있어요. 촬영은 잘 돼? 어머니는 제가 아직도 배우인 줄 아셨어요. 네, 잘 돼요. 그래, 우리 아들 잘하고 있구나. 어머니는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왜? 그냥 자주 못 와서. 괜찮아. 너 바쁜 거 엄마가 다 알지. 그치? 어머니는 제 손을 토닥여 주셨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얘가 왜 이래? 무슨 잘못을 했다고. 어머니는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용서하고 계셨어요. 아니, 용서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계셨죠. 저는 한참을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시다가 물으셨어요. 준호야, 전화번호 알려줄래? 엄마가 자꾸 잊어버려서. 네, 알려드릴게요. 저는 종이에 제 새 번호를 적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종이를 꼭 주셨어요. 고마워. 이번에는 잃어버리지 않을게. 엄마, 제가 자주 올게요. 그래, 가끔 오면 돼. 너 바쁜 거 알아. 저는 어머니와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셨지만 저는 매번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서야 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벌써? 조금 더 있다 가지. 다음에 다시 올게요. 약속할게요. 그래, 알았어. 조심히 가고. 어머니는 저를 배웅하셨어요. 문 앞에서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작고 가벼웠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준호야. 저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한참을 서서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자고,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자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형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형, 나야. 왜? 엄마 만났어? 응, 만났어. 그래서? 형, 나 이제부터 요양비 내고 싶어. 형이 좀 도와줄 수 있어? 형은 한참 말이 없더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절반 낼게. 너도 절반 내고. 고마워, 형. 그리고 준호야. 응?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어. 형도 잘못했어. 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야, 형. 형은 잘못 없어. 아니야. 나도 엄마 아들인데 너한테만 다 떠넘겼어. 미안해. 저는 울컥했습니다. 형, 우리 이제부터라도 잘하자. 엄마한테
응,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제대로 된 아들이 되어야 했죠. 며칠 뒤 PD 김아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박준호 씨, 저 김아린 PD예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용서하고 계셨어요. 다행이네요. 피디님, 제가 인터뷰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인터뷰요? 네. 제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싶어요. 변명이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요. 피디는 잠시 말이 없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맞춰주세요. 일주일 뒤 저는 방송국에 갔습니다. 작은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카메라 앞에 앉으니 떨렸습니다. PD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방임하신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방임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도망쳤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친 거예요. 왜 도망치셨나요? 무서웠어요. 어머니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었죠. 지금은요? 지금은 인정합니다. 저는 좋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는 저처럼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왜 그렇게 됐는지 한 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방송국을 나왔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에도 여전히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해해주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저 사람도 힘들었을 거예요. 세상이 너무 가혹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남일 같지 않네요. 이제라도 잘하시면 되죠. 응원합니다. 저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울었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형도 매달 돈을 보내줬어요. 저는 번 돈으로 요양비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씩 어머니를 찾아뵀어요. 어머니는 쟤를 볼 때마다 누구세요? 라고 물으셨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매번 엄마, 저 준호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웃으시면서 아, 우리 준호 하셨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호자님, 어르신 상태가 안 좋으십니다. 빨리 오세요. 저는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누구세요? 저 준호예요, 엄마. 어머니는 저를 한참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준호. 우리 준호. 네, 엄마. 제가 왔어요. 잘했어. 착한 아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셨어요.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어요. 형과 형수,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왔습니다. 저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서 어머니를 봤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어머니 유품을 정리했어요.
그러다 어머니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핸드폰을 켜봤어요. 문자 메시지가 수십 개 있었습니다. 전부 발신 실패된 메시지들이었죠. 준호야, 엄마야. 전화 좀 해줘. 오늘도 전화 안 되네. 내일 다시 할게. 준호야, 밥 잘 먹고 있니? 엄마 보고 싶어. 언제 올래? 저는 핸드폰을 쥔 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기다리셨던 겁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바닷가로 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곳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에 앉았어요. 어머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제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음성 안내가 나왔죠.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서비스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외우셨던 번호는 틀린 번호였어요. 그래서 제게 전화가 오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전화번호는 잊혀졌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잊히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핸드폰은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평안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했죠.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